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지난 챕터인 15세기 후반 이탈리아 미술이 이게 오래 가가지고 지겨웠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챕터도 15세기예요. 하지만 이번엔 15세기 북유럽이고 적어도 지난 챕터만큼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 34번하고 35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프스 이북의 북유럽 미술은 고전을 되살린 이탈리아 미술의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죠. 그리고 그때는 그림만 나왔지만 사실 건축 분야는 더 그랬습니다. 즉 이탈리아 미술의 영향을 더욱더 받지 못했다 이거죠.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 이전 단계인 이제 고딕 양식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북유럽에서는 고딕 양식이 거의 절정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자,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고딕 양식의 특징들이 뭐였습니까?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첨두형 아치들이 있죠. 여기도 그렇고요. 첨두형 아치들이 보이십니다. 뭐 여기 사진상에서도 이렇게 첨두형 아치가 다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둥을 보시면 기둥들이 육중하지 않아가지고 개방적이고 또 여기 이렇게 창들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창들이 엄청나게 컸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보신다면은 공중부벽이라든지 혹은 부연부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 영상 24번하고 25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카드를 링크하고 싶은데 제 컴퓨터가 이게 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래전 영상들이 이거 카드로 링크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는 것은 즉 이 건물이요. 자, 이것은 법원 건물이고요. 즉 루앙에 있는 법원성의 안뜰이고요. 전에는 재무성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뭐 정부 청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원래 고딕 양식은 성당에만 쓰였었는데 후에 베네치아에서는 도제라고 불리는 통치자의 건물에도 썼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딕 양식이 다른 건물에도 적용이 된 겁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 첨두형 아치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데를 보시면은 자, 장식들이 섬세하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고딕 양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 장식들이 좀 과도하게 화려하죠.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떼어서 따로 본다면은 자, 이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과도한 장식들은 뭔가 불꽃이 확 하고 타오르는 그런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플랑부아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프랑스어 발음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니까 플랑부영이라고 이렇게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 아무튼 간에 사실 화려하면 보기에는 좋긴 한데 그게 과도하면 금방 질리죠. 그래서 이런 과도한 장식은 보다 이제 심플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거는요, 영국에 있는 킹스 칼리지 예배당인데요. 이건 역시 아주 화려하죠. 자, 보니까 이 부분이 사진상으로 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거 첨두형 아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것들 보이시죠? 자, 이런 걸 보니까 뭐 이거 고딕 양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여기에는 측랑이 없습니다. 이 측랑이란 게 뭡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신랑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 요 십자가의 팔 부분, 요 두 개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측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측랑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고딕 양식의 성당들을 보면은 한 뭐 이쯤에서 이렇게 뭐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첨두형 아치가 나란히 이렇게 가는데 여기선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냥 위로 쭉 천장까지 이렇게 뚫고 올라가 있죠. 즉 천장까지 다이렉트로 쭉 뻗어 있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뻗어 있는 이러한 것을 수직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게 여기 천장을 보시면요. 천장을 보니까 뭔가 쫙 펼쳐진 게 이제 부채 같은 모양의 궁룡, 즉 천장이 보인다 이거죠. 이런 거를 팬 볼트라고 하는데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쫙 부채살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부채살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진짜 마치 부채처럼 이렇게 펼쳐진 그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앞에 나왔던 루앙의 법원 건물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탈리아에 있던 것처럼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는 예전의 것인 이제 고딕 양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지나친 화려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금방 질려버리게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뭐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신다면 슈테판 로흐너의 장미 그늘아래의 성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곰브레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그린 슈테판 로흐너를 북유럽의 프라 안젤리코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이거 그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프라 안젤리코가 되겠고요. 이 사람과 비교를 했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 프라 안젤리코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제 국제 고딕 양식의 부드러운 감성이 전반적으로 흐르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좁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좁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원근법이 적용이 되어 있죠. 원근법으로 그림 속의 세계를 구축했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이룬 그런 화가라 이거죠. 그런데 전통과 혁신, 자, 이런 조화를 이뤘다는 점에서는 로흐너도 비슷하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림 또 보게 되죠. 윌튼 두 포카가 되겠는데, 원래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었죠. 하지만 이제 편의상 요거는 좀 뺐고요. 일단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 배경이 금빛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배경도 금빛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 등장인물들의 얼굴들을 보면은, 자, 얼굴들이 어떻습니까? 피부톤이 매끈하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얼굴들을 보시면은, 자, 얼굴들의 피부톤이 더 매끄럽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비슷하다 할 수 있겠죠. 즉 말하자면 이 슈테판 로흐너도 국제 고딕 양식을 어느 정도 틀로 삼아서 그린 거라 이겁니다. 하지만 여기 왕관하고 여기 나와 있는 브로치를 보신다면요. 자, 왕관을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한번 보세요. 자, 디테일이 어떻습니까? 아주 상당하지 않습니까? 끝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브로치도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본다면 디테일이 왕관 못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디테일을 보신다면 생각나는 이렇게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플랑드르 화파의 얀 반 에이크가 되겠죠. 즉 얀 반 에이크의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디테일이 엿보인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옷주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옷주름들을 봐도 플랑드르 화파 특유의 뭔가 각진 양식, 그것이 연상되고 있고요. 윌튼 두포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평면적인 그런 느낌이 나지만,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삥 둘러싸여 가지고 뭔가 좀 더 입체감이 나오죠. 적어도 윌튼 두포카와 같은 완전한 평면성은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 슈테판 로흐너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국제 고딕 양식의 이러한 느낌도 나지만 플랑드르 화파의 느낌도 난다 이거예요. 이 로흐너 같은 경우에는 독일 사람이긴 하지만 플랑드르 지방에 가서 실제로 그림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프라 안젤리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통에다가 원근법이라는 혁신을 결합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슈테판 로흐너 같은 경우에도 국제 고딕이라는 전통에다가 북유럽 미술의 그 당시 혁신이었던 플랑드르 화파의 스타일을 딱 결합을 한 거라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사파의 한 장면이 되겠는데요. 이거 좀 더 확대해가지고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거기에서 그림만 딱 떼어내가지고 확대를 했는데 여기에 요 장면을 보시면요. 자, 여기 완성된 책을 여기 나와 있는 이 후원자한테 지금 바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이 매를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고 있고 그 주위로 여기 사람들이 자, 이 매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문 밖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좀 그렇다고 쳐도 이건 귀족들의 일상이니까요. 자, 요거를 제외한 요 장면이라든지 혹은 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하고 같이 비교해서 볼 게 있는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자,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은 빼고 요거만 나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그림은 이제 성경 속의 근엄한 내용을 다루는 뭐 그런 그림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비록 뭐 귀족들의 이러한 일상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다루고 있다 이겁니다. 즉 여기 있는 이 그림하고 여기 있는 이 그림하고 비교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의 일상을 반영했다는 점에 있어서는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1440년쯤에 그려진 거고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은요, 1410년쯤에 그려진 거죠. 간격이 100년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상적인 그림이 이때는 어땠습니까? 자, 이때 같은 경우는 메인이 이 그림이고 요거는 부수적인 거였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메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즉, 요 그림이 이렇게 메인으로 싹 이동하게 되었다 이거죠. 비록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이탈리아 미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수학적이거나 이상적인 그림은 아니지만 북유럽은 나름의 이런 스타일의 회화를 발전시켰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이탈리아 미술의 영향을 받긴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